네, 멋진 공연으로 축하해주신 국악실내악단 회일학의 복선영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포럼의 시작을 알리는 사단법인 정목발전협회 최석규 회장님의 대회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정목발전협회 회장님 최석규입니다. 오늘 탄핵 정국이 빨리 마무리됐으면 작년에 같이 출범 같이 된 정동영 부장님도 참석했을 텐데 못 오셨고 또 오늘 주제가 새만금 김제가 중심이다 보니까 이원태 의원님도 오시기로 했는데 서울에서 도보행진하시라고 오늘 못 온다고 대신 서면 축사로 가려내가지고 주제 발표를 실었습니다. 또 산불만 아니면은 김관영 지사님도 오셨었는데 대신 또 산불 지난주에 또 대응하느라고 영상 축사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8월 8일 날 법인 등기를 마치고 9월 20일 날 출범 기념식 및 제1위 전국 정책발전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2 포럼을 하고 대주제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너지 수도 전국 2030 올림픽 유치 및 AI 디지털 문명 선도한 전국으로 정했고 이걸 5개의 주제를 하기 위해서 5분의 발표자들과 수없이 전화하고 또 토론하고 만나면서 내용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통합 어젠다를 실현하기 위해서 30여간 애쓰신 우리 김병석 회장님하고 또 여성단체 우리 신명수 회장도 와서 너무나 고맙고 뜻깊은 자리인데 근데 내가 생각보다도 어이째 생각할 때 우리 30명 또 연합회 한 10에서 한 60명이나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주 많이 안 오셨네요. 근데 라이브로 이렇게 생중계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1번 주제가 전주 김제 통합시 출범 방안인데 이 통합 출범이 되면은 말 그대로 서해 바다에 물을 활용한 수수 에너지 추출하고 그다음에 해상 풍력으로서 재생 에너지가 되면은 김제 전주 통합시 중심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수도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는 에너지를 바탕으로 전력이 많이 소요가 되면 AI 인공지능 산업이 융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아까 AI 시대 전환을 통한 전국 미래 해상 풍력 조성 방안, 그다음에 전국 수수거래소 발전, 수수거래소 설립 방안 등이 흐르는데 이것이 다 우리 회원들이 주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일거리고 우리 회원들이 이걸 바탕으로 하게 되면 전국 발전이 이어질 거라고 제가 생각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선조들이 주역이나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춘하초봉 사계절을 보면서 다른 철학이 있는데 이 철학이 우리 협회의 정책발전소 역할의 방향을 보는데 지침이 들까지 내가 개의사로 써놓고 이걸 제가 실황상 생략하고 2시에는 반드시 제2부가 시작되도록 저는 이걸로 가능하고 바로 전주시 체육회 박지원 회장님을 환영사를 듣고 특히 2030 올림픽 유치에 응원하는 데서 오셨으니까 경청하셔서 고맙습니다. 네, 최석규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로써 제2회
오늘의 전국 발전 정책 포럼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내외 기부인들을 포함해 함께 해주시는 귀중한 분들에게 환영의 인사를 담은 박지원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지원 회장님은 전주시 체육회 회장, 법무법인 다지원 대표 변호사, 전국특별자치도 감사위원으로 다방면에서 전국 특별자치도를 위해 애써주고 계십니다. 박지원 회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말에 나오기 쉽지 않으신 시간에 모여주셔서 시간 내주신 데 감사 말씀 드립니다. 최석규 회장님을 비롯해서 협회 관계자분들 그리고 오늘 토론자로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전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많이들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속에서도 우리가 한 뜻으로 노력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한번 보여준 일이라고 생각해서 침체되어가는 전국의 분위기 속에 활력과 기회를, 희망을 불어넣어준 좋은 사건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도 오늘 2가지 정도 토론 주제가 또 맞닿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협회에서 포럼에서 조금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고 또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하겠습니다.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지원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석규 회장님의 개회사와 박지원 회장님의 환영사에 이어서 오늘 포럼에 축하 말씀을 전해주실 분들의 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쁜 일정으로 오늘 현장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을 담은 축사 영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전국 발전정책 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전국발전협회 최석규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국이 서울을 이기고 2036년 하계올림픽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국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치열한 국제 경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IOC의 핵심 가치인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연대 영향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 논의될 재생에너지, AI와 같은 신산업이 전국의 경쟁력을 높이고 올림픽 유치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전북을 바꿔내고 전북 경제를 일으킬 절호의 기회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번 포럼이 전북의 성공과 도약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밖에도 보선 국회의원이시자 제31대 통일부 장관, 열린우리당 당대표를 역임하신 정동영 국회의원님, 그리고 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이신 이원택 국회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축사를 대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로 전북발전협회 유홍진 감사님을 모시고 2024년 전북발전협회 감사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유홍진 감사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전북발전협회 감사를 맡고 있는 유홍진입니다. 본 감사인은 전북발전협회 감사로서 전북발전협회 정관 제10조 감사의 임무와 제19조 회계와 회기에 따라 전북발전협회 2024년도에 대한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 적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고합니다. 다만 본 협회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 및 회원 복지 강화를 위하여 전북 시군 지역의 회원 모집 홍보를 확대하고 본 협회 포럼 및 연구 사업에서 도출되는 정책을 현실화하는 일에 회원들의 참여와 역량 발휘를 확대하는 방안
2025년 3월 29일 전북 발전협회 감사 유홍진 보고드립니다. 네, 한 해 동안 내실 있는 협회 운영에 힘써주신 유홍진 강사님께 격려와 응원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포럼의 특별 주제 발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이 주도한 민족사 3대 전환기라는 주제로 김지웅 부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웅 부장님은 KT 서울 본사의 통신 관련 부장님을 맡고 계시고 역사 인문학 모임 회장님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북이 주도한 민족사 3대 전환기 발표를 맡은 KT 전북발전협회 김지웅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모든 기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넘어가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리허설 때는 잘 됐는데 또 갑자기 이게 말을 더 안 되게 하네. 잠깐 점검하는 시간을 한 30초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저희 KT 본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전북 전라도 역사에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전북 발전협회 포럼을 한다고 소식을 듣고 전라북도의 뭐 역사, 백제 후백제 때 전라북도가 이제 견훤이 있었잖아요. 그 관련해서 역사에 대한 좀 발표를 좀 하려고 좀 준비도 많이 하시고 자료도 직접 이렇게 다 만드셨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담인데 또 KT 그룹 또 PT 경진 대회를 하는데 거기서 또 1등을 또 하신 또 저력을 갖고 계신 분이셔서 오늘 또 이 특별 주제 발표가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편집 사유로 조금 발표가 늦었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 개인적으로는 통신 IT 협회를 다니는 말 그대로 직장인이지만 사적으로는 역사 인문학 관련해가지고 대학교 때부터 사회활동을 계속 해오면서 역사 읽는 야인이라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 같은 역사생이들이 하늘처럼 보시는 저희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이 H. 칸은 그에 대해서 역사란 무엇인가 해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역사를 통해서 미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발전협회에서 전북의 역사 미래의 편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따라서 전북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그 모습을 추정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민족사 5,000년간에서 제가 전북 역사 중에 1편을 뽑은 세 가지의 전환점은 먼저 경한의 후백제와 그리고 민족의 대위기 임진왜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전환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전환기를 통해서 각각의 시기마다 전북인들이 보여줬던 저력과 또 저희 전북이 나아갈 미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후백제 그리고 경한, 구 헤게모니를 종식하고 민족통합의 주춧돌을 놓다입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후백제 모습은 왼쪽과 같습니다. 반대했던 왕건의 고려에게 짓눌려서 전라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던 지방정권 혹은 잠깐 지나갈 뿐인 단기 정권이라고 저희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 후백제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 하나의 주라는 것은 하나의 생산력 단위를 의미합니다. 그 인구와 생산력 단위가 신라시대에는 무주, 강주, 웅주 등 총 9개로 이루어졌었는데요. 후복제는 그 중에 총 5개를 최대 강에서 점유하고 있었던 강국이었으며 상시 고려보다도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교력에 있어서도 저희가 주의 깊게 볼 만한데요. 이러한 외교력의 시작점을 아무래도 저희가 김제평양 이후에 있는 서해바다로 이분들이 나가심으로써 당시에 중국과 일본의 정권들과 끊임없이 소통이 오고 동북아의 역사 질서 안에서
한반도를 주도해왔습니다. 먼저 후백제는 후당을 비롯해서 5월 등 여러 나라를 통해 중국에서 가장 최초로 책봉을 받은 후삼국 국가였습니다. 자, 책봉이라면 뭔가 중국으로부터 조공을 해가지고 받은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예전 고대사에서 책봉이라는 것은 정식 국가로서 인정을 받은 그 국제 질서 안에서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한반도의 국가들이 강성할 시 저희는 항상 외와 내제를 제가 채택을 해왔죠. 그래서 책봉을 받되 안으로는 황제만이 가능한 연호를 선택했는데, 이것 또한 후삼국에서 최초로 정계라는 연호를 선택했습니다. 이 후백제의 왜곡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참 웃지 못한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가상정국인 고려와 신라에게 전달된 국서를 당시에 중국에 있는 왕조들은 후백제 사신을 통해서 전달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후백제의 외교력은 사실 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었던 전국의 지리적인 입장과 또 그런 험난 바다를 구하지 않았던 우리 선조들의 용기가 있었겠지만, 여기엔 강력한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KBS 왕건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왕건은 원래는 태생부터가 개경에 있는 상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잘 모르는 사실인데, 저 개경에 있었던 왕건은 그 왕건이 출세를 했었던 이유가 자체가 그 밑에 있는 산하 수군들을 이끌고 나주성을 접고 있습니다. 사실 나주성은 저희 궁예의 영토가 아니라 왕건의 직한지였었어요. 그래서 밑으로는 왕건이, 위에서는 고려 극군이, 그 다음에 이 대야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대야성은 경상 좌도와 후백제를 이어주는 말 그대로 요충지인데요. 여기를 견훤이 수년 동안 공략을 해서 가까스로 차지를 했는데, 그거를 왕건군이 기습을 해서 927년 초 후백제의 대야성을 함락시킵니다. 그 다음에 왕건은 이 경상 좌도에 대한 지배권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이쪽을 진주까지 순행을 하게 됨으로써 후백제는 위, 아래, 옆으로 3면이 사실 포위당하는 풍전등하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풍전등하의 위기 속에서 견훤대항과 저희 전북도민들이 보여준 것은 한민족 역사에서 유례를 알 수 없는 전격전이자 대기동전이었습니다. 완산주에서 출격한 견훤과 그의 군군들은 북부에 있는 고려 주력과 하부에 있는 고려 점령군 사이를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완산주의 친위 전리 그 고려 문경을 함락시키고, 그게 9월 말입니다. 거기서 그대로 낙동강의 진류를 따라서 남하해서 고을군, 지금의 경북 영천의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전격전에 신라 왕실은 크게 당황하게 되고 고려에게 구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구원군이 채 갖기도 전에 견훤은 천년고도선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서라도를 최초로 함락시키면서 왕위를 교체하고 지금까지 내려왔던 신라의 헤게모니를 다시금 재편합니다. 이렇게 개선하는 도중에 왕건군과 이제 공산에서 마주치게 되는데요. 이 공산 전투에서 왕건군의 주력군을 완전하게 괴멸시키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신순경 장군의 이제 전설, 왕건 대신해서 화살을 맞아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전투가 바로 이 전투였었고, 그대로 완산주로 복귀하게 되면서 아까 보셨던 백제의 이 강역이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보시면 단 2달 동안에 제대로 된 도로가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대기동전을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견훤의 군제는 사실 그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하지만, 더 나아가서 견훤과 같이 자신의 손으로 왕조를 창건하고 자신의 손으로 왕조의 문을 닫았으며 그를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 사람은 동서고금 아무리 찾아봐도 견훤대항이 유일합니다. 후삼국은 견훤이 900년에 후백제를 건국하면서 시작됐고, 후삼국은 1, 2천 전투에서 견훤대항이 후백제의 장군들을 항복시킴으로써 종결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신라, 백제, 고구려뿐만 아니라 백제 유민까지 통합되어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민족국가, 현재 지금 저희 대한민국의 계승국이죠. 고려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후백제와 견훤의 문화적 유산을 저희가 어떻게 향후 우리 미래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을지는 바로 몇 나라, 일본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각각의 지역의 다이묘들을 문화 컨텐츠로 개발할 때 매우 익숙한데요. 그 중에서도
이 애꾸는 장군으로 유명한 도간용 다테 마사문화를 가지고 있는 센다이시에서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서 연간 2조 원의 경제적 기반 효과와 200만 명의 직접적인 관광의 유치, 그리고 시청률 40% 육박하는 드라마와 영화와 게임 등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전북 또한 견원과 후백제라는 유서없는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지역으로서 이와 같은 후백제와 왕도 복원 사업을 통해서 저희의 유산을 재조명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에 저희 전북발전협회에서 또한 주목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민족 소멸 대위기였었던 임진왜란, 그 중에서 전주성 전역입니다. 전주성 전역이라는 말 자체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처음부터 임진왜란의 역사를 되짚어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태압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부산진 동래성을 점령합니다. 그 다음에 탄근대에서 일본군과 신림이 맞서 싸워서 조선군은 완벽하게 패퇴하게 되는데요. 저희 소개는 안 나오는데 해주실래요? 예, 그 다음에는 그대로 한양성으로 올라가서 한양을 함락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단 한 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안에 말 그대로 한반도의 주력군을 모두 괴멸시키고 한양을 점거한 것이죠. 아비가 자식들을 데리고 도망가고 하인이 주인을 죽이는 그런 난세 속에서 사실 저희에겐 단 2개의 희망이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이순신의 옥포해전입니다. 바로 이 직후에 전라 좌수영에 있었던 이순신이 옥포를 통해서 일본의 그 수륙 양병 정책에 한 예봉을 꺾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두 번째 희망은 바로 전라도 근황군입니다. 당시에 아직 전쟁에 휘말리지 않았던 전라도 근황군 오만이 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서 북상하게 되는데, 용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7명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었던 와키자카 야스열에게 기습을 당하면서 말 그대로 패퇴하게 됩니다. 배후의 위험이 없어진 일본군은 그대로 북진해서 평양성을 함락시키면서 이렇게 조선민족의 운명은 끝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군에서는 전북의 생산력과 또 이순신 함대의 배후를 육지에전치기 위해서 호남으로 진격하게 됩니다. 고바야카와 다칸카게 저희 한국인들은 가토디오사, 고니시, 도요토미 이런 이름을 알지만 고바야카라는 사람은 모르다 보니까 별거 아닌 장수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사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얘기할 수 있듯이 고바야카는 당시 한국군에 상륙했었던 일본군들 중에 가장 높은 유력자였으며 가장 유능한 인물로 평가받던 사람입니다. 고바야카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와 함께 전국시대 3대 명장의 후계자로 일본의 서쪽은 다카카게, 동쪽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평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하며 향후 지금 우리로 따지면 영의정전 5대로 다행교에 올랐던 최고의 선가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이 스스로 평가에 대한 장수에 대한 평가 능력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지략 95, 정치 95점, 100점 만점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거듭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장이자 명장입니다. 이 명장이 호남으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일본군의 작계입니다. 일본군의 작전 계획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충남 금산군에서 뭉치와 이치를 통해서 이 전주평야 중심에 있는 전주성을 함락시키고 그를 통해서 전북 전체를 아우르며 내려가서 호남, 전라 남도를 진입해서 이순신의 전라 좌수역을 분멸시킨다. 이를 통해 전라북도의 생산력을 확보하고 수운을 장악하여 조선의 전쟁 수행 능력을 소멸시킨다. 말 그대로 이 웅치와 이치 전투는 단순하게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전주 전체를, 전북 전체를 아우르겠다는 전역의 일환이었으며 이 승패에 따라서 조선과 일본의 전쟁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고바야카와에 맞서는 한국 조선군은 김제군수 정단과 이 전주에서 태어난 전주수성자 이정남 그리고 향후에 유명해질 전라도 절제사 권율이 있었습니다. 1592년 8월 14일 고바야카의 육군이 웅치고개로 압습합니다. 제1지는 의병장 항막과 2지는 나주항만 이봉남 그리고 최후 방어선 김제군수 정단이
낮부터 밤까지 끊임없이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1진과 2진을 모두 전멸하고 3진까지 밀리게 됩니다. 하지만 고바야 카와의 정예 다이묘들 사무라이들 또한 대다수가 상해를 입고 사망하여 말 그대로 전쟁용으로 공세 종말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그 치열한 전쟁 속에서 김제군수 정단은 피하라는 하인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경포 적을 하나라도 더 죽이고 죽을 것이며 살아서는 단 한 걸음도 가지 않겠다는 말을 남긴 채 웅치고개에서 전북 도민들과 함께 장렬히 전사합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으면 나중에 육군이 후퇴를 하면서 조성군 충이 간다라고 해서 조성군의 충의와 의사를 담은 그 용기에 헌사를 보낸다는 명패를 남기고 시신들을 수습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웅치전투가 갖는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웅치전투를 통해서 공세 종말점에 다다른 일본군은 이 치전투에서 권유령에 막힙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뚫고 들어온 전북으로 진입한 아주 일부의 군대들은 전주성 수성장 이정단에게 의해서 최종적으로 완벽하게 막히게 되면서 제6부는 일본의 공세작전 중에서 최초로 작전을 수행하지 못한 장군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웅치전투가 일어난 동일한 바로 그날에 남쪽 바다에서는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용인전투의 와키자카 야수아로의 함대를 한산도 대첩으로 물리침으로써 우리 전북도민들에게 아픔을 줬던 그 아픔을 되갚아주는 복수의 역사까지 통쾌하게 이루어내게 됩니다. 일본의 본래의 전략은 수륙병진을 통해서 조선군을 완벽하게 병탄한다는 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웅치전투는 이러한 일본의 수륙 양면 정체의 예공을 꺾고 최초로 전략 작계 자체를 취소시킴으로써 더 이상 일본군이 북진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이정난 장군과 권율 장군 그리고 황박 장군들의 장군들뿐만 아니라 전북 도민들의 깊은 강렬한 의지가 있었기에 거둘 수 있었던 쾌거였습니다. 서해 유성룡과 그리고 권율조차도 당시의 웅치전투를 회상하면서 임진왜란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전환기라고 평가했습니다. 민족을 대위기에서 지켜낸 저희 전북도민들의 웅치 대첩을 두 번째 전환기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전환기입니다. 이 보시는 그림은 최근에 주목받는 AI 엔진으로 2030년대에 전북의 모습을 그려달라고 주문한 결과물입니다. 무엇이 보시나요?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스테디움과 대체 에너지로 풍력발전소가 전체에 들어가고 있고요. 또 AI 사업이 부흥하면서 조성된 대단지의 대도심과 후백제, 경화, 그리고 한옥마을 등 문화 컨텐츠 자산을 개발하여 독자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한옥마을까지 보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곧 다가올 우리가 다 나아갈 우리의 후손들이 살게 될 이러한 전북의 미래가 바로 에너지 수도, 올림픽 유치, 그리고 AI 디지털 문화를 융성하게 꼽힐 전북의 미래입니다. 이렇게 나아갈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귀한 시간을 주신 귀빈 여러분들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민족사 3대 전환점의 전북발전협회 김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상한 한국사 강사가 많이 펼치고 있는데 그 강사보다 5조 5억 배 더 강의를 잘하시는 것 같죠? 네, 잘하시는 것 같으면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포럼에 이제 특별 주제 발표와 함께 1부 행사가 종료되었습니다. 이제 2부 행사를 위한 준비에 앞서 현장에서 함께 해주신 분들을 모시고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단상으로 잠깐 나와 주셔서 기념 촬영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찍어줘. 이거 이거 한번 보도는 찍어야 되니까. 보도자료 한번 그 양은 각을 보니까 사진. 네. 그냥 누르시면 돼요. 교수님 일로 오시라고. 이 교수님도 모시고 유흥진 감사님. 앞으로 오라고 다. 저희 전북 발전협회 하면 화이팅 한번 할까요? 네. 전북 발전협회 화이팅! 공공축제한 전지지 체육회 화이팅!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전북대학교 조승현 교수님의 사회를 시작으로 더욱 심도 있는 주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오니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부는 10분 쉬고 2시부터 바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홍 대표님한테 받아서 네, 드릴게요. 네, 예. 653-077 성함이 박준철이요. 준철. 6553-077 779 영영 00. 네, 네. 잠시 후 2시부터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장내에 계신 귀빈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돌아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장내에 계신 분들은 앞에 오셔서 의자에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부 포럼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은 저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장님이시자 공공정책대학원 원장님이신 조승현 교수님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오늘 이제 2부 토론회를 진행해 주실
네, 그럼 2부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조승현입니다. 제가 마침 사회계 학장하고 공공정책대학을 원장을 맡고 있는데 작년에 전북발전 토론 계획 때부터 토론의 사회를 맡게 됐고 또 이번에도 영광스럽게 저에게 기회가 주어져서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발제하실 분이 5분이나 되고 또 25분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제가 끝나고 나서 또 종합 토론이 75분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장시간 동안 우리가 전북 발전을 위한 그런 고민의 시간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단법인 전북발전협회 제2회 전북발전정책 포럼 대주제는 에너지 수도 전북 2036년 올림픽 유치 및 AI 디지털 문명을 선도하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5분의 주제 발표자께서 계시는데 일단 5분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그리고 한 분씩 25분씩 발제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기 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이충구 교수님이신데요. 와 계시죠? 네. 에너지 수도 올림픽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제주도 경제 통합시 출범 방안으로 발표를 해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AI 시대의 전환을 통한 전북의 미래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실 분인데 조용호 부회장님이시죠? 네. 세 번째 주제는 김제 새만금 2호 강조제 김제구역인데요. 앞바다를 활용한 해상풍력 에너지 사업 진행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조계원 개현 위원장님.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는 2036 올림픽 유치 및 스포츠 문화 관광 연계 자립형 도시 재생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김진규 대표님. 마지막 5번째 주제는 김제 새만금 신항 연계 국제 수소거래소 설립 방안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기는 김정현 수석 상임이사님이신가요? 김정현 노안이 와서 글이 잘 안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달려가야 될 길이 멀긴 합니다. 네.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 이춘구 교수님 발표인데요. 우리 최석규 회장님께서 가능하면 25분 시간을 좀 엄격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수로 그러면 이충구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 완주정기가 통합운동 우리 김병석 부장님 모시고 열심히 노력하고 또 그걸 어떻게 하면 타개할 수 있을지 이렇게 연구를 계속 해왔습니다. 다행히 중추표 발의까지 하고 이번 12.3 비상계엄 이후 사태가 어떻게 정리될지 그걸 잘 살피면서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주제는 맞춤형 주제입니다. 전북발전협회 우리 최석규 회장님께서
에너지 수도 올림픽 국제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축인재 통합시 출범 방안을 그랬습니다. 키워드는 뭐 올림픽 국제 도시. 국제 도시는 저는 한국 공항 이 물류를 어떻게든지 연결해 가는 게 전주 통합시, 김제 통합시의 어떤 목표이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통합시는 그 방향성과 그 비전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준비한 양이 좀 많아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런 문제를 이 순간에 여기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그럼 전북의 현실은 어떠냐? 역대 정부는 지방, 특히 전북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수도권, 경부축으로 수도권과 경상도, 부산 축으로 이어지는 지역 차별 정책, 불균형 정책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그동안 몇십 년간 해왔는데 거의 60년 넘게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뭐라고 하냐면 국가균형개발 정책이라고 해요. 차별이 이루어진 상태, 격차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개발 정책을 한다는 겁니다. 지방 시대 이론이 이런 데도 보면 이미 차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균형 정책을 한다고 하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차별이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 경상도 쪽 이렇게 한 20년 정도 온건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업을 하는 제 후배는 아닙니다. 40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또 어떤 그 사회단체 회장님을 만나서 그 말씀을 드렸더니 그 회장님은 한 50년 격차가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도 같은 시대에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의 개발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데 서울은 서울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51%, 경제력은 53%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걸 갖다가 해소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 문제는 풀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페이지를 한번 넘겨주실 수 있어요? 거기서요? 제가 이렇게 이게 이제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그 수도권에 기업이 집중되고 또 수도권 인구가 집중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수도권 인구 집중되다 보니까 주택난, 교통난 여러 가지 그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 예산을 수도권에 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은 자연히 낙후가 가중되고 지역 인구가 소멸되고 또 지역 소멸위험, 위험이 가중되니까 노동력이나 자본을 지역에서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 기업 집중이 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죠. 국가 차원의 문제는 국회나 정당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결국 이 사람들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에서의 투표 문제 때문이죠. 선거에 승리하지 않은 방편으로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전북은 1960년대 이후 산업화 정책의 희생양이 되었는데 전북은 지방이라는 이유, 또 호남이라는 이유, 호남 내에서도 전북이라는 이유로 3등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66년에 전북 인구가 252만 명이었는데 그 당시 전체 인구의 8.6% 차지합니다. 전북 인구는 이제 3.4% 선으로 내려앉았고 경제력은 2.6%로 더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적적으로는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로 도약을 도모해서 이게 단방에도 이걸 따라잡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전주안주 통합, 전주경제 통합, 전주익산 통합이라는 그런 어떤 행정 통합을 통한 내재적인 발전 정책을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행정 통합을 통해서 전주 중심의 광역권, 새만금 광역권의 양대축을 형성해서 전북이 지속 가능한 곳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사실 전주 김제 통합 문제, 완주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공해시설의 설치, 지방세 부담의 증가, 전주시 빚 재정 부담 증가, 이 3대 폭탄설이 그 당시 최규성 국회의원이 주포시키면서 2013년 그 당시 이게 실패를 그렇게 한 겁니다. 투표에서 통과가 안 됐죠. 또 3대 폭탄뿐만 아니라 교육복지, 농업 등 농촌 지역으로서 누리는 혜택도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시적인 개별적인 사안 외에 행정의 효율성, 광역권 실행, 4개 행정부 설치, 통합시 같으면 4개 행정부 정도는 설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완주 이선을 전주로 시로 편입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전제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된다. 전제 조건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의 방향은 에너지 수도 지향하고 올림픽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는 역사적으로 한몽으로서 동일성을 가지고 있고요. 전주와 김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 필요성, 역사성, 전제 조건, 법적 절차, 상생 통합을 이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 부작용의 예방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에서는 전주 김제 통합을 해야 될 이유로서 당연히 우리가 겪고 있는 보고 있는 소멸 위기를 극복하자는 겁니다. 그 내용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북은 도 전체적으로는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14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이고 김제시, 익산시는 포함해서 6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진입 단계고 7개 군은 소멸이 더 위험스러운 고위험 지역입니다. 김제시만 보면은 2023년에 0.22로 포인트에서 0.204로 더 상황이 나빠졌습니다. 자칫하면 소멸 군 지역과 같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표가 있거든요. 시도 지방 소멸 위험 지수가 있는데 전북은 17개 시도 중에서 14번째로 가장 위험한 곳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강원도, 그 다음 경상북도, 전라남도 순으로 소멸 위험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전주 김제시 통합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제가 우선 기본 현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 전주시와 김제시는 통합이 되면은 면적이 751제곱킬로미터로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시 면적의 1.24배, 파리보다는 7.15배가 더 큽니다. 더 좋은 점은 평야지대라는 거죠. 완주 전주 통합보다는 통합이랑 평야지대가 더 넓다는 점에서 좀 위헌점이 있고, 전주 김제 통합에다가 완주 이섬유를 전주로 통합하게 되면은 784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더 늘어나는 거고, 인구도 전주 김제 통합했을 때 71만 5천 명에서 이섬연이 전주시로 먼저 편입된다면 73만 명, 전주 완주 통합 인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전주 익산 완주가 통합하면은 광역시가 될 수 있는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점도 주의 깊게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정구역은 김제시가 19개 읍면동이고요. 의원수는 14명입니다. 여기는 이제 13명으로 되는데 한 명이 좀 결혼 상태죠.
교통 조건 중에서 새만금 고속도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개통될 예정이고요. 새만금, 석임제, 전주, 상관까지 55.1km 이어지는데 33분 만에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76분 걸리는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 특성도 새만금의 중심이고 우리나라 고창지대에서 생명의 땅, 글로벌 생명 경제 도시 조성하겠다는 특별법 취지에도 가장 부합하는 곳이죠. 전북권 T자형 개발주의 중심이라는 것도 눈여겨볼 당부입니다. 전주 제3장은 전주와 김제는 역사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쭉 넘겨서 두 번째 차례 보면은 역사적 동질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남 육지를 기준으로 한 건데요. 전주와 김제는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또 동질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김제군 완경현, 금구현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호남 육지 보면은 김제군은 백제시대 때 벽골군이었고 신라 때 김제라는 이름을 바꾸었고 고려 초 이래로 전주에 속현을 했다. 속현이라고 하는 향리가 김제를 다스리되 전주의 지방관이 이렇게 컨트롤을 통제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경현은 김제군의 영해로를 했고 또 금구현은 전주의 영해로를 했습니다. 금구현은 조선시대에 전주의 서쪽을 방어하는 전주의 진관이 되었습니다. 진관은 오늘날 향토사단의 대대급 규모입니다. 완주에도 이제 그게 하나 있잖아요. 완주 대대급. 이게 역사적 배경 고찰인데 이 내용을 쭉 보면 아까 특별 주제 강의를 해주신 부장님의 그 설명을 상당히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인데 최근에는 만경강에서 전주 이렇게 익산, 김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신포 이렇게 내려가면서 후백제 이전에 사실은 마한시대, 백제시대, 후백제 특히 후백제 시대에는 921년에 중국 당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오는 경보 스님을 진원 대왕이 가서 맞이했다는 기록도 좀 남아있습니다. 최근에는 새만금 개발청장이 새만금 백기 만경강 동진강에 배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그러는데 새만금 개발청장 김경환 청장은 이게 익산까지로 시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통화를 해서 전주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전주 항구 팔복동에 물류 중심으로 본다면 팔복동에 전주 항구를 이렇게 설치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는 방조제로 막혀 있는데 문화길을 새로 틀어서 전주 김해 통합시의 어떤 취지에 맞게 좀 해항, 바다와 항구 이 연결되는 그런 문화도시로 하면 좋겠습니다. 서양에 제가 모스크바에 있었는데 모스크바도 문화가 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좀 흥미롭게 좀 같이 의견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4장에는 전주 김제 통합의 전제 조건을 그랬습니다. 행정 효율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행정 효율성은 주민 복지를 위한 것이죠. 완주 전주의 경우 반대파들이 주장하는 게 상당히 위험스럽습니다. 그 위험성을 하나하나 좀 따져봤습니다. 완주군 2인당 총 예산 지원액이 전주시보다 많으니까 통합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분석을 제가 쭉 해봤습니다. 완주군 1인당 총 예산 지원액은 834만원, 전주시는 401만원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지원받으니까 통합할 필요가 없다. 근데 그 내용을 따져보니까 인건비 부담이 완주는 11.5%고요. 전체 예산 지원 중에 전주시는 9.1%입니다. 그만큼 완주군이 공무원 한 명에게 주는 완주 국민 한 명씩 부담하는 게 인건비 부담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비효율적이라는 이야기. 그래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주 인건비 37만 원은 완주군의 38%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서 전주경제통합대회도 같은 일관성 있는 논리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요. 전북 광역권 홀로서기 다음 페이지에 보면 국토교통부가 올해 초에 2025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는데 전북특별자치도를 8대 경제생활권 가운데 유일하게 별도의 광역권 경제생활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비판을 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살려서 우리가 중심 잡고 한다면 그야말로 아까 이야기한 삼등차별의 그런 격차를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그 특별법 있죠. 이게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직전에 있고 또 최근에 그 3월 18일 날 10개 지자체가 군산, 김제, 목포, 서해안 철도를 110km 개설해보자라고 제안 건의했고 또 전주, 김제, 광주 고속철도를 연결하자 그런 제안을 김관영지사가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 전국 광역권 홀로서기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그렇게 관철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면을 전주시로 편입하는 문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에 좀 잠깐 이야기했는데 이서면 인구가 15,193명인데 10년 전 통합 혁신도시로 이전하기 전에 입주 기관들이 이전하기 전에 인구보다 10년 동안 360명 늘어나는데 불과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우리가 행정을 위해서 이서면을 완주로 붙들어내면 안 된다. 이서면민이 좀 각성을 해서 스스로 우리 전주시에 편입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법에 또 특례 조항을 주었습니다. 이거 도지사가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 통합 시 4개 행정부 설치는 필수 전제 조건이다. 의장님 모시고 이렇게 논의할 때도 이 부분은 제가 좀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이게 행정안전부령의 주요 설치 기준이 한 개 행정부당 20만 명을 넘어서야 돼요. 근데 완주형 통합, 전주경제 그 통합을 해도 73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71만 명이나 73만 명. 그래서 우리는 특례 조항을 행정안전부령이니까 좀 법보다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가 통합을 하게 되니까 인구도 줄어드는 입장에서는 이걸 4개 행정부를 설치하게 해달라고 설치해주라고 이렇게 건의하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5장에 전주 김제시 통합의결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좀 친절하게 그 관련법, 지방분법 및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주민투표법 이렇게 좀 먼저 정리를 해놨고요. 좀 계속 넘기다 보면 김제시 주민투표 조례가 있습니다. 설문 받는 기간은 3달이라는 것. 그 다음에 설문 요청 활동은 3대1이 공직선거법에 선거가 시시되면 60일 동안 설명 받는 게 중단되고 마찬가지로 투표 참관 활동도 같은 기간 60일 동안 제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전주 김제시의 통합의결에 의한 전주 김제 통합 추진 일정을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전주시의회와 김제주민투표 통합의결에 관한 전주 김제 통합 추진 일정이 좀 표로 정리가 되어 있고요. 다시 그 앞장으로 네 번째 항목인데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전주 김제 통합에 있어서는 전주시의회 통합 건의, 김제시의회 통합 건의에서 그 주민 의견을 대변하는 것도 전주시 의견 청취, 김제시 의회 의견 청취를 하면은
이 가장 간단하고 신속한 겁니다. 좀 어려울지 몰라도 이 방향에서 정치권에서 결단을 내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저기 기어가다 보면은 대통령 탄핵 선고일을 고려한 전주 김제 통합 장주민 투표 일정 그랬는데 뭐 여기서는 뭐 탄핵이 인용되는 걸로 전제를 하고 이 날짜를 뽑아온 거고요. 기각이 되면은 바로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계속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날짜가 지나서 4월 4일 설이 있고요. 그래서 6월 3일 대선이 치러지고 투표는 7월 9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장에 전북통합시는 상생발전 조례 해제했는데 이건 뭐 앞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당선들을 잠재우고 여러 가지 교육, 복지, 농업, 농촌 분야 이 특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것. 12년간 유지하고 주민이 더 원하면 더 이상 그 이상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한쪽 김제가 더 나은 복지가 있다면 더 나은 것은 그대로 살려준다. 분리 변경 금지 원칙. 특히 지방세 부담 증가는 없습니다. 그 법에 분리 변경 금지 원칙이 있고 읍면동 도농통합이기 때문에 읍면동 체제가 유지되면 그대로 특혜가 유지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 김제시 상생통합은 발전 비전을 먼저 살펴보고 행복추구 먼저 시민이 만족해야 되죠. 두 번째 여기서 매월 보는 것처럼 에너지수도 올림픽 국제도시의 도약이 비전이 필요했습니다. 경제성장과 공룡선진을 견인하자,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효율성을 제고하자 이런 질문들을 비전을 내세우고 있고 하계올림픽 개최 도시로서 김제시도 통합시로서 그 자격을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주 김제시 상생 발전 방안은 29개 방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건 전주안전 통합할 때 그 상생 발전 방안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한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이 12개 분야 107건의 상생 발전 방안을 건의했고요. 이미 그 통합 작업이 저는 시작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뭐냐면 전북자치도 전주시 완주군이 5개 분야 28개 상생 협력 사업을 2,176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주민의 호흡 속에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자세하게 그 발전 방안에 대해서 건의한 도표를 인용해서 게재를 해놨습니다. 이제 통합을 추진하려면 모델이 필요한데 정치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이분들의 그런 양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다음에 행정정책 협력의 성공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주민과 소통을 해야 되고 또 시민사회단체 선제적인 모델이 필요하더라고요. 언론보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통합이 되면은 청주시 사례를 통해서 사업체 종사자가 늘고 지역의 총생산으로 증대될 것이다. 인구로 증가할 것이다 생각해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제가 쭉 해서 이렇게 살펴보는 퍼블릭 마인드, 공인정신이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적인 삶도 중요하지만 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딱 지켰습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공적인 공적이라는 게 뭐냐 살펴보면 공론의 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고 그 공론의 장에서 결정되는 의견을 따라서 공동체의 내용도 포함되지만 그걸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결국 사적인 그 사사로운 어떤 집단의 이기주의를 버리고 보다 큰 전북이 소멸위험 진입 단계에 있는데
그것을 그걸 지나치고 나 혼자 인구가 좀 늘고 있으니까 나 혼자 잘 살겠다. 전혀 잘 살 수 없습니다. 순방 치안이라고 이가 시리면 잇몸이 시리면 이빨이 시리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공동체 없는 퍼블릭 마인드, 공인정신이 대단히 중요하고 공인정신을 제대로 갖추면 통합 문제도 잘 되고 우리 발전연비가 어떤 지향하는 그런 목표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좀 많은 양을 여러분께 좀 자세하게 보여드리는 거 좀 조막한 한겨울로 제가 지금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이충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다음에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그 나인이즈의 조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X 시대 전환을 통한 전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에서 IT 개발자로 10년 정도 일을 하다가 2010년도에 IT 기업을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즘처럼 아침에 눈을 뜨면 기술의 변화가 이렇게 빠른 체감을 느끼는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90년대 말에 인터넷 시대 전향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변화한다 그런 느낌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무섭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어서 국회에서 초거대 AI 포럼이라고 우리 정동영 의원님이 주최하신 포럼을 제가 제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삼성, LG, SK, 네이버 대기업부터 퀴리오사, 리베리오 이 유니콘 기업들이 전부 다 한 목소리를 내는 이 AI 지금 이 시대가 굉장히 전환점이고 우리한테도 중요한 시기인 것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럼 AI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지금 AI 시대가 어느 정도 왔는지 설명을 드리고 전국의 AI 전환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류는 지식의 축적 시대를 지나서 지식의 공유 시대, 이 인터넷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대하게 쌓여있는 이 생물학적 수용 능력을 초월한 지식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안으로 인간은 AI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산업혁명 때 이후로 다양한 제품들이 과잉 생산이 되고 있으며 인터넷 시대를 통하면서 네트워크 기반으로 수많은 지식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이거를 인간은 어떻게 활용할지 굉장히 많은 물음표에 대면하고 있으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AI를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려운 얘기고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갖고 계신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평균적으로 기능의 20% 이상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자동차에 있는 기능에 보통 평균 33% 정도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새로운 디바이스, 제품, 또 수없이 많은 지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지식들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 대안들로 하루하루에 다르게 나오고 있는 AI 기술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고 계시는 게 보시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딥시크 첫 번째 보시는 딥시크라는 걸 눈여겨보실 텐데요. 많이 언론에서 많이 들으셔서 알 텐데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AI는 G1 말 그대로 미국 일강체제였고 이강이라고 표현했었던 건 중국이 그나마 이강이었지만 지금은 확실한 중국이 이강으로 올라오게 된 게 이 딥시크 출시부터 AI 신기술을 오픈소스
그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로 개방을 하고 있고요. AI 딥시크 다음에 보이는 게 QN이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알리바바, 다들 아시는 알리바바 그룹에서 오픈소스로 배포하고 있는 오픈소스 그 AI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GPT, 오픈 AI, 그리고 그룹, 그 다음에 클로드, 여기까지가 지금 2월이고요. 지금 그 이후로 마누스는 이제 AI가 하나의 AI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 AI를 써서 좀 더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여가겠다. 그리고 향후에 보게 될 보시면 뭐 커맨더, 라마, GPT-5 여기까지 보시면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한 달 안에도 2가지의 새로운 제품과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기술의 수준이 기존에는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으로 나오고 있어 이 변화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I를 언제부터 썼을까요? 지금 요즘 AI에서 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이 전산 IT 기술이 나오면서부터 연구되어 왔고 실제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그 단계를 적립 단계라고 하는데요. 우리 GPT가 나온 시점까지를 대략 한 50년 동안 AI가 연구되고 발전되어 왔던 적립 단계를 볼 수 있는데요. GPT가 나온 게 22년, 한 3년 전인데요. 그 GPT가 나온부터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현 시점 소강 단계까지 단 3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3년에 걸쳐서 발전된 AI 기술은 지난 50년 동안 발전된 기술의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기술의 향상 효과가 있고요. 앞으로 올 융합 단계, 지금 밑에 보시면 AX 에이전트, 이 AI 기술의 빅뱅기가 곧 찾아올 텐데요. 기술적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 올지, 이게 6개월 뒤에 올지, 1년 뒤에 올지, 아니면 당장 한 달 뒤에 올지, 그렇다고 해도 전혀 의아하지 않은 지금의 시점입니다. 그러면 인류는 이 AI를 가지고 막 영화 터미네이터도 보고 많은 영화에서 보시면 AI 위험성에 대해서 또 AI가 인간을 어디까지 대체하고 인간과 어디까지 공존할 수 있을 건지 이 학계에서 AI에 대해서 검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HL이라고 하는데요. AI를 테스트하는 수학적인 방법, 학습적인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런 기존에 있었던 그 검증 방법들은 딥시크나 오픈AI 같은 경우는 80% 이상 90%까지 왔는데 그걸 넘어서는 이제 사고하는 방식, 인간과 비슷하게 추론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해서 만든 그 검증 방법이 HL이라고 하는데요. 최신 기술, 즉 올해 나와 있는 최신 기술 딥시크가 한 9.3% 정도 정답률, 오픈AI가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 그냥 찍어도 맞출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이 과정을 넘어가야 AI가 정말로 인간과 비슷한 추론하는 시기, 그 시기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렸는데요. 추론이라는 단어는 지금 기존의 AI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그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검색하고 합성해서 나왔다면 지금의 AI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고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추론이거든요. 그 추론의 시대가 지금 또 일부는 쓰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추론을 한다는 건 AI가 어떻게 적용이 될 거냐?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에이전트라는 단어. 이제 AI 다음에 에이전트 시대가 오고 있고, 에이전트는 지금도 앞서 말씀드린 업체 중에 마누스라는 업체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에이전트를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 아이언맨 같은 경우 보시면 가상에 있는 자기 비서와 대화를 하고 업무를 수행을 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걸 요청을 했었을 때 대응을 해줄 수 있는 게 에이전트인데요. 그 에이전트 시대가 HL의 정답 구현율이 50% 이상 되면 그 에이전트
시대가 구현이 될 거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이전트 시대가 오는 시점이 AI 특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AI 특이점은 에이전트가 범용적인 시대 그리고 초인공지능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시대가 되면 IT 분야, 제조 분야, 각종 서비스 분야는 더 이상 인간을 상태로 비즈니스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에이전트를 기준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도래할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음식 시켜 먹을 때 배달의 민족 많이 쓰시잖아요. 지금은 배달의 민족에서 그 음식점 정보와 함께 메뉴 정보를 함께 갖고 있어서 배달의 민족을 하지만 더 이상 배달의 민족을 쓰지 않을 겁니다. AI 에이전트한테 나는 어떤 종류의 음식을 시켜줘. 그러면 배민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그 에이전트에 맞춰서 서비스와 기술을 개발을 해야만 그 비즈니스가 성립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앞서 예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에이전트는 철저히 개인화 시대에 명령 기반의 업무, 그 다음에 생활, 라이프 보조, 그리고 범용 업무에 특화된 기능들을 지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화,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상생활의 모든 부분에 투영돼서 AI가 기술적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지금 AI 에이전트 시장이 24년 기준으로 한 54억 달러 정도 되는데요. 3년 뒤에 28년도 되면 한 500억 달러까지 시장 규모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에이전트 그 시장은 우리가 잘 아는 구글, 애플, MS, 그리고 국내의 삼성전자 이런 글로벌 빅테크 그 기업들이 각축적인 지금은 뭐 LLM이나 뭐 반도체 칩 표면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에이전트 시장을 차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안 보이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휴대폰을 쓰시는 분은 뭐 빅스비 쓰실 거고 애플은 시리, 뭐 구글, 뭐 제미나이 뭐 이런 AI가 에이전트의 전초로 사용되고 있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3년 뒤면 여러분들이 모든 갖고 있는 디바이스에서는 이런 에이전트가 탑재된 디바이스를 사용하실 거고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만든 그 에이전트 중에 하나를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는 이제 AI와 관련해서 그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지금 AI 산업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본에서는 중국에서는 수백 조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AI 시대를 준비를 하는데요. 이게 뭐 전문용어로는 소버린 AI 시대라고 하는데요. 국가 주도로 자체 인프라, 데이터, 인력 비즈니스 모든 걸 AI로 통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각 국가별로 AI 정책과 투자 규모를 보고 계신데요. 국내는 아직 이렇다 할 투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걱정이 좀 많은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AI를 적용을 해서 어떤 산업, 업무, 라이프 이 전환을 하는 게 AI 전환, 즉 AX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 보시면 정의는 AI를 활용하여 조직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술적인 완성도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 있는 단계고요.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지가 이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시로 제가 순서를 좀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AX 사례를 좀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그 NH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실제 업무 그 사유자 서비스가 아니라 업무에 AI를 적용을 한 상태인데요. 수없이 많은 은행 금융권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업무와 파생 상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100% 이해를 하고 있는 인력도 적을 뿐더러 오류라든가 실수가 있으면 금융권에서 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AI를 적용을 해서
농협은행의 업무 효율을 좀 향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잉에서 제조의 부분에 AI를 도입한 사례인데요. AI 기반의 품질 검사와 유지보수, 이 항공 부품은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시기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유지보수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기술, 이런 부분들을 AI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국내에서도 이 AI를 도입한 사례 중에 서울에 보시면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 교차로 시스템인데요. ITS라고 또 표현을 하는데 기존의 ITS보다 한 단계 발전된 상태로 AI를 통해서 비전 인식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자율 제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많거나 또는 사고가 발생했거나 했었을 때 이 교통 통제를 능동적으로 해줄 수 있는 AI 기반의 교통 행정 시스템을 좀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산병원에서 지금 도입한 사례입니다. 수술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사전에 또 분석 또는 예측을 할 수 있고요. 수술 중에도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어떤 위험도라든가 예측 모델을 가동을 해서 수술의 성공률을 또 높여가는 사례로 AI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KT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도 업무에 AI를 도입을 했는데 오늘 보고 있는 책자도 워드 프로세서로 거의 대부분 작성이 되어 있는데요. 회사에서 AI를 도입을 하면 보고서 또는 문서, 파워포인트 이런 부분들이 AI 기술로 자동화 또는 효율적으로 빠르게 생산성을 높여갈 수 있게 이런 AI 서비스가 도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화면에서 AI의 전북 안에서 산업적으로나 AI 시대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부분과 그 다음에 AX 전환 그리고 개인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인프라 부분은 전라북도에 있는 AI 인프라가 전무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도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너무 열악한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요. AX 전환도 국내 사례에서는 서울이나 큰 대형 병원에서 사례가 있지만 도내에서는 아직까지 AI 전환 사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개인화 위에 보시면 전북형 AI 유니버스가 만들어지기 위한 저희 과정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의 AI는 크게 스마트 행정 서비스 도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 시대에도 저희 대한민국의 IT 강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테스트베드 선도적 입장을 취한 것은 공공이었습니다. 공공에서 테스트베드 역할로 다양한 AI, AX 전환 사업을 만들어서 시장을 만들어야만 지역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AI 산업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민원, 그 다음에 공공 데이터 기반의 예측 분석 시스템, 그 다음에 재난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들로 해서 AX 전환을 할 수 있는 전북의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북에 있는 AI 제조업 혁신을 통한 지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조 혁신 모델 기반의 AI 제조, 그리고 물류, 그 다음에 고위험 문의 안전에 관한 시뮬레이션, AI 수요 예측 이런 부분들이 AI 제조 혁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역에서 AI 산업과 전북의 AI를 위해서는 지역에서 AI에 관련된 인력
배출과 교육이 좀 필요한데요. 인터넷 시대에 처음 도래했었을 때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력이 양성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AI 시대에도 지금을 함께하는 학생들한테 AI의 기본적인 교육이 되어야만 성장을 해서 AI 관련과 사업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헬스케어 라이프 부분인데요. AI를 통해서 고령자의 응급케어 시스템 또는 이상류 재난 예측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헬스케어 라이프 전국에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군산, 익산, 전주가 이 모빌리티 시범 도시로 선정이 돼서 모빌리티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차량뿐만 아니라 UAM 같은 차세대 이동 수단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모빌리티 이 도시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정, 헬스케어, 모빌리티 이 다양한 서비스가 융합되어 전국형 AI 유니버스가 좀 완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AI 유니버스가 처음 사례는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일본의 도요타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도요타는 자동차 회사지만 지난 2월에 도요타에서 우분시티라고요. 우분이라고 하는 이 방직이라는 의미인데요. 도요타에 창업해서 방직해서 창업을 해서 이 우분시티라고 명명을 한 이 AI 스마트 시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 시티에는 모빌리티, 헬스케어, 그 다음에 안전, 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AI와 결합된 하나대로 만들어진 도시를 AI 유니버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조금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려서 좀 일본은 제가 스킵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좀 매진말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에서 그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스타게이트라는 700조 원짜리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700조 원이라는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소프트뱅크는 망해서 사라질 수 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담은 AI를 품은 일본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 전사적이고 선도적으로 AI를 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못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도 그런 적극적인 AI를 준비하고 있는 지역이 좀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국에서 다른 도시와 차별화돼서 이 AI 유니버스를 완성을 해서 모델을 파악한다면 대한민국에서 AI 중심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주면서 약간 여유가 생겼습니다. 다음에 제3주제 조계현 위원장님 발표 준비해 주시고 3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안 돌아서 혹시 이상님한테 제가 받을게요.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없고. 빨리 끝내고. 저한테 제가 굉장히 좋죠. 여기까지 됐습니다. 전에 일일 때 저는 아 예. 하다가 생각이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왜 그러지 말고. 제가 그냥 시골에 굉장히 비용적으로 김제에다가 앞바다를 만들어서 이렇게 행정적 그래가지고 통합시를 만들면 사실은 분담이 좋아져요. 통합시하면서 아리백이 충분히 확보하는 대기업을 지을 수가 있어요. 아쉬워요. 그러면 통합시 김제구에 괜찮은 지금처럼 우리 기자회견은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 부산 경쟁당하고 왕경당 사이에 앞에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경제 수역 거까지는 김자보다 해야 돼요. 예, 그걸 하는 방안을 제가 구체적인 부분을 알아봤어요. 잘 들으시고 왜 그러냐면 일단 10기가를 만드는데도 안 돼요. 계획은 10기가를 딱 만들어놨는데 해수를 일단 에너지를 만든 다음에 김제는 2,000세대를 어민을 잡혀버려요. 2,000세대는 8,000년이 그 일을 추진하는 참 이해관계 되잖아요. 풍요롭게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되면은 그들 중심으로 공간을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같이. 그리고 지금 앞으로 안 만들어졌지만 지금 미리서 우리가 만들어서 해정부에서 여기서부터 힘을 실어줘서 조성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네, 풍력도 해상풍력 수소 쪽은 그때 아니 해상풍력 하게 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럼 수도 자동으로 만들어요. 물을 전기로 3주제 H2O 3주제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3주제 조기현 이사님. 3주제 시작할 때 들어오세요. 자, 제3주제 김제 새만금 2호 방조제 김제구역 앞바다를 활용한 해상풍력 에너지 사업 진흥 방안 조계현 위원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김제 새만금, 그러니까 새만금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면은 2호 방조제 김제구역 앞바다를 활용한 해상풍력 발전단을 조성해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이제 기후위기와 아리백, 새만금 풍력의 성과와 과제,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과 새만금 풍력의 관계, 김제 새만금 2호 방조제의 앞바다에 건설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그다음에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은
기후위기로 이에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관계로 아리백에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대기업은 전부 다 아리백에 가입됐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리백은 뭐냐면 재생에너지 100% 그걸로 제품 생산하자 이런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리백을 위해서 사실은 오래전부터 그 산업부에서는 해상풍력 대규모 단지 개발을 위해서 많이 현장 지도를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재생에너지 하면은 해상풍력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 다른 것도 있어요. 태양광도 있기도 하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전력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전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는 해상풍력 단지가 적합하고 다른 데가 없기 때문에 그 산업부에서는 한 10년 넘게 이거에 집중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일종의 시증단지라고 하면은 지금부터는 실제적으로 대규모 단지를 개발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서 간단하게 소개된 것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그 원자력 이 발전소가 한 기에 1기가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것은 1.4기가를 한다고 해요. 지금 새로 하는 데는 적절치 않고요. 그런데 이제 해상풍력은 효율이 30%라고 보기 때문에 3기가 하면은 900메가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원자력의 1기가는 1000메가이기 때문에 100메가가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은 해상풍력은 에너지 저장량과 결합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900메가로서도 1000메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원래 전력은 이렇게 피크 타임 최고를 많이 소비하는 그런 기술에서 10% 넘게 생산해야 되거든요. 발전해야 되거든요. 계속 그렇게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에너지 전장치를 활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하지 않을 때 저장된 그 에너지를 전기를 쓰기 때문에 900메가가 1000메가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새만금 풍력의 성과와 과제를 말씀드리자면 대규모 단지 개발을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만금 풍력은 사호방교제는 군산 앞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계획된 거고요. 99.2메가와트 규모로 계획되었습니다. 좀 생략하고요. 그 추진 결과로는 발전허가를 15년 12월에 취득했고요. 쭉 이어서 최근에 의미 있는 것은 21년 11월에 사업법인 인가를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실제 재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계획 인가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바로 공사가 시작되죠.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 상업 운전을 마치고 정상적으로 이제 관리 운영이 되겠습니다. 새만금 풍력의 성과를 만나면 그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새만금 풍력은 민관 합동으로 그 민간 기업이 최초로 했다고 보지만 실상은 1910년도에 그 도에서 전라북도에서 사업항도에다가 기상탑을 설치해서 도청해서 그 풍력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분석 데이터까지 만들어서 40메가를 설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예산을 다시 이렇게 가져가는 바람에 무산됐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자료를 받아서 이해달라고 한 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그 산업부의 공기업이 한국수를 원자력에서 참여를 해가지고 함께 추진해가지고 구체적으로 힘을 가져야 될 때에 적절하게 들어와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해온 그런 것들이 향후에 대규모 단지 개발할 때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발전 사업의 허가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력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무 능력이죠. 그래서 이제 기술 능력과 재무 능력을 평가해서 발전 사업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수원에 참여는 간단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한수원에 참여함으로써 사실은 이 대기업, 이게 건설 회사라든가 또는 금융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배경이 되었고요. 여러 가지 계약에 있어서도 이들이 참여해서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하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정상적으로 조성되고 추진되었구나라는 믿음을 줘서 추진되었던 그런 좋은 평가죠. 그리고 세번금에서는 일상폭력이 논란도 있었는데요. 방부제 안쪽이다 보니까 이런 것도 협력해서 같이 대응해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민간 개발이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여럿이 협력해서 팀워크를 이뤄서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다. 저는 이 일을 하고 나서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21년 12월 30일자 인가를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요. 이게 이 발전 사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어떤 회사가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라고 검증이 돼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계획서를 만들어서 그 계획서를 허가하고 계획서를 인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에 가면은 그 계획서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법인, 그것을 사업법이라고 합니다. 그 사업법인이 인가가 되고 인가를 이행하면 사업법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업법인 인가가 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목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어요. 사실 여기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실시계획 재승인을 19년 4월 21일자로 실시계획 승인을 19년 4월 21일자로 받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게 받을 때 독일의 센피온사의 결정기로 받았습니다. 날개가 규모가 3.6 메가와트 그리고 3.2 메가와트 두 가지 정도에서 받았는데요. 그것이 이제 그 회사가 19년도에 받았는데 그 말경에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공급을 못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업의 이제 제품을 했는데 새로운 제품은 전부가 가장 작은 것이 5메가급이에요. 날개도 훨씬 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도 달라졌고 해서 국방법안을 다시 봐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가지고 개발법인의 주체들이 좀 바뀌게 되는 그 사태가 생겨가지고 합리적인 결정을 못해서 제가 재승인 받기 전에 먼저 인가를 받아서 대기업들이 참여해서 정상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이렇게 한수원으로 상의해서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만들 때는 발전을 만들 때는 선출을 위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이라대 기술이었는데 이 양반이 한국풍력협회 회장이었고 세계풍력협회 부회장이면서 그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의 위원으로도 참여했던 분으로서 실력이 좀 있고 전문가로서 이걸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대표해서라도 100% 지분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것이 연결이 되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사실은 그 발전기계가 바뀌는 게 따라서 독일 회사, 새로운 회사를 해서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19년도 말에 개항했는데 그것을 이제 20년도 넘어서까지 하도 중도금도 주지 않고 이제 경고를 받는 그런 사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둘러서 인가를 받아서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었던 건데요. 이걸 보면은 이게 위에 있는 표가 인가받을 때 나왔던 표입니다. 그래서 새마을회장 주식에다가 30% 주식을 하기로 했고, 그 다음에 KB 산업운용주식회사 이것은 이제 국민은행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한수원 14%, 그 다음에 LG산업은행은 그 기업이 7%, 제이홉에너지가 6% 이렇게 해서 이들이 주주가 되고 이들이 각각의 지분에 따른 출자금을 납부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심사할 때는 이 주주들이 적합한가를 심사를 해요. 그리고 이들은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재능이 있는가 검토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밑에 표는 설립할 때는 44, 생활용품명추 44%, 해양에너지청 40% 이렇게 설립할 때 주주들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자본금도 있고요. 그 밑에는 인가받을 때 주주와 자본금 이게 있죠. 그러니까 밑에를 보시면 뭐냐면 생활용품명추는 동일하게 그대로 있고 주식만 약간 변경이 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가받은 사업법인의 주인은 누구냐? 밑에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완성을 해야만이 사업법인이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가 직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한솔에서 수습안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는까지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공교에서는 이렇게 먼저 선출을 해서 할 수가 없는데